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제3장 내용 추론 부분에서 주요 지문 구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제가 예제 보여드릴 때 옆에 지문 구조도도 그려드리고 도식화하기도 하고 했는데 사실 시험장에서도 그걸 그려야 되냐? 이 질문들을 받았어요.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지문 구조들이 있습니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구조도를 그려드린 거지 사실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어떻게 그 시간 안에 구조도를 그리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장 안에서는 지문 위에다가 펜터치하는 거 이상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업을 할 때는 지문 구조도를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지문 위에다 펜터치하는 방식으로 갈게요. 자, 그러면 추록에서 제가 예제를 추가한 주요 지문 구조는 열거입니다. 자, 열거에 우리가 시간에 관계가 없는 정태적인 열거, 그 다음에 시간과 관계 있는 동태적인 열거 중 이제 예시 추가된 게 정태적 열거 부분이에요. 여기서 뭐라 그랬죠? 방법론에서 적절한 기호 표시를 하자. 그러면서 상하 관계가 있는 정보의 경우가 많다. 그래서 상하 관계에는 몇 다시 몇 이런 식의 기호를 주거나 선으로 연결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 추록에 들어간 예제 2021년 국가직 5급 문제에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네, 긍정 발문이고요. 그리고 정보량이 꽤 많죠. 펜터치를 하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승정원 일기는 조선시대의 왕의 비서관인 승정원의 업무 일지이다. 승정원에서 처리한 업무는 당시 최고의 국가 기밀이었으므로 승정원 일기에는 중앙과 지방에서 수집된 주요한 정보와 긴급한 국정사항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 당시 최고의 국가 기밀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중앙과 지방에 수집된 주요한 정보와 긴급한 국정사항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승정원 일기가 왕의 통치 기록으로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조선 통치 구조와 관련이 있대요. 그러면 이게 나오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거가 될 부분이 조선의 통치 구조 부분부터겠구나. 자, 그럼 내용 보죠. 여기서 조선은 모든 국가 조직이 왕을 중심으로 짜여 있는 중앙 집권제였어요. 알고 있지? 그러면 안 쳐도 되지? 되게 참죠, 펜터치를 지금. 자, 국가 조직은 크게 6분야래요. 자, 그러면 제일 큰 건 국가 조직이야. 국가 조직은 안 잡을게. 그래서 6분야가 바로 이, 호, 예, 병, 형, 공. 이게 바로 뭐예요? 6조. 6조, 6분야를 6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승정원도 6조에 맞추어 6방으로 구성이 되었다. 그러면 6방이라는 말과 6조라는 말은 같은 말은 아니죠. 6조에 맞게 승정원의 내부 영역을 6방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승정원 안에 6방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6방. 자, 그 다음 6방에는 담당 승지가 한 명씩 배치가 됩니다. 그럼 6명의 담당 승지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중앙과 지방의 모든 국정 업무를 6조를 통해 수합하게 되고 그리고 6조는 이를 다시 승정원의 해당 방 승지에게 보고합니다. 여기서 담당 승지 한 명씩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 해당 방의 승지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승정원 내부에 6방이 있고요. 그리고 담당 6조가 각각 있고 그러니 이제 여기서 이 전달 체계가 어떻게 되느냐를 정리를 해야 돼. 6조를 통해서 수합이 돼. 그 다음 화살표 6조는 이를 다시 승정원의 해당 방 승지한테 보내. 자, 해당 승지는 이를 다시 왕에게. 그러면 왕. 자, 그 다음 왕의 명령이 내려지면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 왜냐하면 왕한테 올라가는 과정과 왕의 의사가 내려가는 과정을 분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의 명령이 내려지면 담당 승지가 받아서 해당 부서에 전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표시 보이시죠? 승정원에 보고된 6조의 모든 공문서는 승정원의 주서가 받아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사실은 새로운 정보라기보다 이 과정을 다시 구체화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모든 국정 업무가 6조를 통해서 수합이 되고 이걸 승정원 해당 방승지에게 보고한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서 주서의 개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주서는 대체 누구냐? 여기서 승정원에 보고된 6조의 모든 공문서. 그럼 보고된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승정원 누구에게 보고됐겠어? 6조가 해당 방 승지한테 얘기한 거죠. 전달한 거죠. 그럼 보고가 된 거야. 승정원에. 6조로부터 승정원에 보고가 된 거지. 그러면 그 6조의 모든 공문서가 승정원의 주소에게 넘어가면서 이 주소가 통합을 하는 거죠.
자, 그때 상소문이나 탄원서 등의 문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만약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등에서 특정 관료나 사안에 대해 비판하는 경우, 자, 여러분 이때 그럼 수많은 경우가 있을 텐데 얘만 특별히 또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때 주서가 그 내용을 기록하였으며, 그러니 상소문이나 탄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면서 얘가 구체화된 거지. 그다음, 자, 이 왕과 신료가 만나서 국정을 의논하거나 경연을 할 때 주서는 반드시 참석을 해서 그 대화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주서가 하는 일이 첫 번째, 승정원에 보고된 6조의 공문서를 기록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요거를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면 6조의 공문서 외에도 상소문이나 탄원서도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이나 신료가 만나서 국정을 의논할 때도 그러면 요걸 세 번째로 해서 좀 구획화하자. 요렇게. 자, 그때도 참석해서 대화 내용을 기록함. 즉, 주서는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사관의 역할도 겸하였으며, 그럼 여기서 사관의 역할은 뭘까요? 여기서 이 대화의 내용을 기록하거나 뭐 아니면 탄원서나 상소문의 기록 같은 것들을 사관의 역할로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서가 사관으로 기록한 것을 사초라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관의 역할, 그 다음에 그가 한 것이 또 사초가 되는 거죠. 자, 하루 일과가 끝나면 주서는 자신이 기록한 사초를 정리하여 이것을 승정원에서 처리한 공문서나 상소문과 함께 모두 모아서 매일 작성하였다. 자, 그러니 사실 여기서 사초를 정리해서 공문서나 상소문과 더해서 승정원 일기, 이렇게. 그럼 여러분 이런 거를 자기 마음대로 규정하면 안 돼? 뭐 예를 들어 여기 상소문이나 공문서를 사초 여기다 넣어버리거나 그러면 안 돼. 글쓴이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자, 그 다음 한 달이 되면 이를 한 책으로 엮어서 왕에게 보고하였고, 왕의 결재를 받은 다음 자신이 근무하는 승정원 건물에 보관하였다. 자, 이 정도는 이제 승정원 일기가 작성되고 난 뒤의 일이니까 선지가 필요로 하면 확인하면 되겠죠. 네, 요렇게. 자, 펜터치. 여러분들이 이 수업 영상, 이 강의 영상을 보시기 전에 사실 먼저 풀어보고 강의 영상을 듣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풀 때 여러분들이 남겼던 흔적과 제가 100% 일치하진 않겠지만 유사한 위치에, 유사한 용도로 되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펜터치를 하고 나면 이제 선지로 가야겠죠. 자, 뒷부분 더 있다. 쏘리. 뒷부분 마저 보고 갈게. 자, 뒷부분에 자, 승정원 일기는 오직 한 부만 작성되었으므로 맞아. 자, 작성되었으므로 궁궐의 화재로 원본 자체가 소실되기도 하였다. 여러분,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앞부분에 있는 것과 연계성이 있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사실은 아까 전에 승정원 일기가 작성되고 나서의 일과 그리고 보관에 대한 얘기는 이게 프레임을 쳐두고 선지에서 요구할 때 되돌아서 그때 읽어도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 임진왜란전에 승정원은 경복궁 근정전 서남 쪽에 위치했는데 외란으로 경복궁이 불타서 소실되었다. 자, 그래서 이후에도 여러 차례 궁궐에 화재가 발생했다. 영조 23년에는 창덕궁에 불이 나서 승정원 일기가 거의 다 타버렸으나 영조는 이를 복원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이게 화재로 원본 자체가 소실되기도 한 경험이고 이 복원 내용에 대한 거였어요. 요 정도? 예. 그 다음에 이제 선지로 가봅시다. 자, 선지에서 1번부터 볼게요. 자, 중간에 선지 처리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가 이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지문의 길이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오히려 마지막 부분에 승정원 작성 후나 화재 소실에 대한 얘기는 자세히 안 읽어도 이따가 봐야지 하고 오히려 보류해버려도 된다는 거지. 예, 그래서 이거는 끊어읽기까지는 안 해도 된다. 자, 그럼 여기 내용 1번. 주서는 사초에 근거하여 6조의 국정 업무 자료를 선별해서 수정한 뒤에 책으로 엮어서 왕에게 보고하였다. 여기서 맞는 말이 확실히 맞는 거 뭐밖에 없어요? 주서가 책으로 엮어서 왕에게 보고한 거밖에 없어. 중간에 사초에 근거하여 6조의 국정 업무 자료를 선별 수정한다. 이런 건 지문 안에 없습니다. 선별 수정 과정 같은 것들은 알 수 없고. 자, 그 다음 잠시만. 선별 수정 요거 근거 없는 소리. 자, 그 다음 형조에서 수집한, 여기서 형조 얘기가 어디 있지 이러지 말고 그냥 6조 중에 형조잖아. 그러니까 요런 문제에서 선지에 구체화 정보를 가정한 선지 같은 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용 일치나 일반 추론이어도 사례 추론형의 선지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것의 결과나 결론을 지문 안에서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형조라고 했을 때 형조 어디 있어 막 이러지 말고 6조 중에 하나인 형조에서 수집한 지방의 공문서는 승정원의 형방승지. 자, 여기서 형방승지가 뭐겠어요? 추론합시다. 육방이 있잖아요.
육방 중에 육중 형이잖아. 형조니까. 그러니까 형방승지를 통해서 왕에게 가죠. 당연한 얘기잖아. 너무 쉬워. 그래서 여기서 끝냈어야 돼. 여기서 왜? 지문의 뒷부분 중에 얘를 번복할 만한 정보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 사실은 여기서 이 문제를 풀었는데 3번, 4번, 5번을 입증했다는 건 시험장 내에서는 원래는 하면 안 될 일이죠. 예, 시간 낭비인 거죠, 사실. 그냥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검사를 하는 거지. 사실 3, 4, 5번을 입증하는 건 시험장 안에서 하면 안 되는 일. 근데 우리가 공부 중이니까 뭐 선지에 쓰인 트릭 같은 걸 보기 위해서 선지 분석을 하는 거지. 시험장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자, 왕이 사관원에 내리는 공문서는 사관원에 배치된 승지를 통해서 전달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사관원이라는 말에 정보가 있었을 때 근처의 내용을 보면 사실 여기서 왕의 명령으로 사관원에 공문서가 전달되는 경우에는 육방내 담당 승지가 했을지 아니면 사관원에 배치된 승지가 따로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문에서 알 수 없고 그다음 사관의 역할을 겸하였던 주서 이거 맞아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승지는 자 여기서 함께 승정원 일기를 작성했다. 이거 지문에 어디 있어?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주서가 사관의 역할도 겸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둘이 함께 작성했다 이런 건 알 수 없어요. 자, 경복궁에 보관되어 있던 승정원 일기는 영조 때 화재로 소실되었다. 여러분 영조가 복원을 명했죠. 예, 그래서 영조 때 화재가 난 건 또 경복궁이 아니라 창덕궁이고 그래서 여기서 경복궁에 보관되어 있던 승정원 일기가 화재가 이때 난 게 아니고 경복궁은 틀렸잖아요. 그래서 창덕궁이었고요. 그 다음에 경복궁에 보관되었던 승정원 일기는 외란 때 불탔던 겁니다. 그래서 창덕궁과 경복궁을 교체하는 선제 트릭에 쓰였네요. 네. 자, 그 다음. 자, 그럼 우리 주요 지문 구조의 그 다음 예시는 뭐였나? 예제는 뭐였나? 넘어가 볼게요. 주요 지문 구조에서 다음에 다룰 부분은 바로 비교대조입니다. 사실 이분법 정도로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만 3가지 이상이 등장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저글링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열거랑 매우 비슷해요. 그런데 열거와 어떤 점이 좀 다를지 이야기를 해보면 선지가 이런 지문의 구조일 때는 그 대상과 속성에 대한 연결보다도 두 대상이나 3가지 대상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집중이 돼요. 즉 쟁점 파악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들이 그래서 언급된 이유가 되는 공통점과 차이점 위주로 펜터치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열거는 단순히 뭐 3가지가 나왔어. 그러면 그 3가지에 대해서 연결을 잘하면 되지. A 속성 이거, B 속성 이거, C 속성 이거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서 선으로 따라다녀도 될 거예요. 열거는. 그런데 이제 비교대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3가지잖아. 그러면 이러한 구조로 정리가 돼야 돼요. 이러한 구조로. 3가지의 공통점. 근데 뭐 얘 둘 사이의 공통점만 있을 수도 있고 여기. 그리고 요 둘 사이의 공통점만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얘네들 사이의 공통점은 여기고. 그쵸? 셋 모두의 공통점은 여기고. 그리고 얘만 가지는 속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단순 열거일 때랑은 차별점이 있다라는 걸 알고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예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에서 2022년 국가직 5급 3번 문제가 추가 예제입니다. 추록 보세요. 자, 여기서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라고 했고 서두에 보니까 2가지가 나왔네요. 예, 다행히 3가지는 아니네. 자, 그럼 2가지일 때 펜터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수치심과 죄책감. 수치심에 동그라미 치고 죄책감에 세모 쳐볼게요. 수치심과 죄책감의 유발 원인과 상황들을 살펴보면 두 감정은 그것들을 발생시키는 내용이나 상황에 있어서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펜터 차이가 없어요. 자, 그 다음 발달 심리학자 루이스에 따르면 이 두 감정은 자의식적이며 자기평가적인 2차 감정이며 공통점이잖아. 그 다음에 내면화된 규범에 비추어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일을 했거나 그러한 상황에 처한 것을 공통의 조건으로 삼는다. 이럴 때는 공통점은 펜터치 잘할 거 없이 묶어둘게요. 이 2가지 감정이 자의식적이며 자기평가적인 2차 감정이며 내면화된 규범에 비추어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일을 했거나 or 자 그러한 감정에 처한 것을 공통의 조건으로 이렇게 공통점 괄호. 자, 그 다음에 두 감정이 다른 종류의 감정들과 경계를 이루며 함께 묶일 수 있는 이유이다. 그러니 이 2가지는 사실은 이렇게 해서 다른 감정들과는 이렇게 경계를 이루면서 함께 묶인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차이점도 있겠지만 일단 공통점이 먼저 언급이 된 거예요. 자, 그다음 그러나 이 두 가지 감정은 그러나 차이점 나오려나 보다. 자, 이 두 가지 감정은 어떤 측면에서 확연히 다르다. 먼저 두 감정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부정적인 자기평가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것까지 공통점이잖아요. 왜? 여기 나오잖아.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일을 했거나.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부정의 범위가 어디까지이냐? 그럼 여러분 이게 쟁점인데 쟁점 자체에 칠 건지 어디까지이냐를 찾아서 칠 건지 찾아서 쳐야지. 그죠? 근데 이게 첫 번째 쟁점이니까 나라면 첫 번째 쟁점 부정의 범위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심리적으로 처리하느냐. 두 번째 차이 어떻게 처리하냐. 두 가지 쟁점. 자, 수치심은 이제 여기서 어디까지냐 어떻게 처리하냐 이 의문사에 대한 디테일이 나오잖아요. 정보가. 그럼 거기를 밑줄 긋고 밑줄 물결 치고. 자, 그럼 여기서 수치심은 부정적인 자신을 향해, 죄책감은 자신이 한 부정적인 행위를 향해 공격 방향을 맞춘대. 이게 부정의 범위잖아요. 그러니 자신을 향해 부분은 수치심이니까 동그라미죠. 자신. 밑줄 물결로 해도 되고 동그라미 셈으로 가도 돼. 이제 동그라미 셈으로 가볼게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죄책감은 자신이 한 부정적인 행위를 향해. 이게 1번에 대한 답이야. 자, 그 다음 그러다 보니 자아의 입장에서 볼 때 수치심은 자아에 대한 전반적인 공격에 대해서 충격도 크고, 자, 충격이 크고 거기에서 벗어나기도 어렵다. 충격이 커. 자, 이에 반해 죄책감은, 자, 죄책감 요거는 이제 세모죠. 자신이 한 그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자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아니라 행위와 관련된 자신의 부분적인 문제가 되니까 타격도 제한적이고 해결 방안 찾는 것도 상대적으로 용이해요. 그러니 이 충격 이 부분에서는 누가 더 세게 충격받아? 이렇게. 자, 위와 같은 두 감정의 서로 다른 자기평가 방식은 자아의 사후감정 상태 및 행동 방식에도 상당히 다른 양상을 낳게 한다. 그러면 이것의 두 번째 문단에서 언급된 것의 결과들이겠죠. 근데 여기 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은 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죄책감이 동그라미예요, 세모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수치심에 대해서 동그라미를 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죄책감은 세모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죄책감 언급이 먼저 되는 게 기호가 뒤집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편견 때문에 시험장에서 실수하기도 하는데 봐봐. 첫 번째 문단에서 수치심 먼저 얘기하고 죄책감 먼저 얘기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서도 수치심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죄책감을 얘기를 했어. 그러니 세 번째 문단에서도 수치심 먼저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출제자가 여러분들을 한 번 더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동그라미 먼저 세모 다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세 번째 문단만 뭐부터 언급을 하냐 하면 지금 여기서 죄책감 먼저 얘기를 해요. 죄책감은 세모니까. 그래서 죄책감은 그래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죄책감은 부정적인 평가의 원인이 특정한 이 자기 잘못이나 실수이기 때문에 부분적이잖아요. 부분적이잖아. 특정한 거잖아. 그러니까 숨기지 않아요. 왜? 자기 전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잖아. 내 부분적 잘못이니까 쉽게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특정한 잘못이나 실수 등을 숨기지 않고 교정, 보상, 원상복구하는 데 집중하며 다른 사람에게 상담하기도 하는 등 적극적인 방식으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반면 수치심은, 자, 그러면 수치심은 동그라미죠. 자,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과 존재 가치가 부정적으로 노출돼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적 부담을 느끼는 게 뭐야? 충격받는 애. 수치심. 그죠? 수치심이 동그라미들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는 수치심의 주체에 강한 심리적인 불안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만회하기보다 은폐하려고 들게 되죠. 수치심에 대해서 은폐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심리적 방어 기제를 동원해서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부정이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을 차단하기도 합니다. 이게 방어 기제. 자, 여러분 이 지문 구조 펜터치를 이렇게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 세모로 이분법 체크를 했어요. 그리고 동그라미에 대해서는 밑줄, 그리고 세모에 대해서는 물결. 이렇게 치면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세 번째 문단에서 이 둘의 진술의 순서를 뒤집은 것을 어떻게 속지 않고 넘어갔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동그라미 세모일 거야 라고 생각하다가 마지막 문단에서 꼬여버릴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거 출제자들이 되게 흔히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이분법 체크를 할 땐 이분법 체크를 왜 해? 지문을 다시 읽지 않고 머릿속에서 표를 그리지 않더라도 표화될 수 있게 이렇게 두 가지를 정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펜터치를 하다가 펜터치가 꼬여버리면 그러면 정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야. 근데 선생님 그렇게 될까 봐 무서워서 펜터치를 못 치겠대. 아니 그거는 그냥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거야. 왜? 그거 펜터치 하다가 꼬이는 사람이면 펜터치 안 하고 기억도 제대로 할 리가 없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선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지에서 자, 참찾기죠.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과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 중 잘못을 감추려는 사람은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은폐잖아, 은폐. 은폐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이게 수치심일 때 이건 자기 자신 전체에 대한 타격감이 너무 컸거든. 예, 내 잘못이야. 니까 부분적으로 자기 부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과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 중 잘못을 감추려는 사람은 수치심. 이거를 먼저 여기서 골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은 드러내는 사람은 누구?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보다. 그렇죠? 그래서 잘못을 감추려는 사람 동그라미는 사람은 드러내는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보다 자기 평가에서 부정하는 범위가 넓다. 부분이 아니라 자기 전체다. 자, 그래서 참이죠. 그러니까 출제자가 지문에서는 마지막 문단에서 순서를 뒤집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지만 정답은 또 1번이었어. 그럼 여기서 1번이 너무 명확하잖아요. 참이. 그러면 사실 역시나 시험장에서도 2번, 3번, 4번, 5번을 선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속어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5급 시험 보는 수험생들한테든 7급 보는 수험생들한테든 9급 보는 수험생들한테든 여러분들이 기출을 분석할 때 전선지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그게 미덕이지만 자세히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만큼 선지 트릭을 많이 보고 하지만 실전 시험장에서는 그게 미련이다. 그래서 기출 분석을 할 때는 분석의 목표가 따로 있는 그게 시뮬레이션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이드, 독학자를 위한 가이드를 할 때는 시험의 실전 상황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 펜터치만 똑바로 돼 있으면 해결이 어려운 선지가 없어요. 그렇죠? 자, 혹시 매력적인 오답이 있나? 여기서 2번 볼까요? 자아가 직면한 부정적인 상황에서 자의식적이고 자기평가적인 감정들이 작동시키는 심리적 방어 기제는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심리적인 방어 기제에 대한 언급은 누구에게 있죠? 수치심에 대해서 있죠.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는 존재는 적극적으로 이걸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부정적인 상황을 평가하는 자아는 심리적인 불안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행위자와 행위를 분리한다 라고 했는데 행위자와 행위를 분리하는 거는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는 나의 부분적인 행동이야 라고 행위와 나를 분리하는 거죠. 그런데 심리적인 불안을 느끼는 건 또 누구야? 심리적인 불안을 느끼는 건 그걸 강하게 느끼는 건 수치심이죠. 자, 그 다음에 수치심은 부정적인 상황에서 심리적인 충격을 크게 받는 성향의 사람이 느끼기 쉬운 감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게 맞는 말이 아니냐. 4번이 매력적인 오답이 될 건데 상대적으로 죄책감보다 타격이 크다고 했으니까 맞는 말 아니냐. 자, 3번에 대해서 오답의 매력이 있네요. 사실 근데 이거는 이 챕터에서 배우는 비교대조와는 사실 무관한데 이건 선지 트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부정적인 상황에서 심리적 충격을 크게 받는 성향의 사람. 이거는 원래 예민하거나 원래 여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쉽게 수치심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거든. 근데 지문에서 얘기를 한 건 죄책감보다 수치심이 심리적 충격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어떤 성향의 사람이 어떤 감정을 잘 느끼느냐라는 진술은 이 감정이 사람으로 하여금 심리적 타격을 얼마나 주느냐는 다른 진술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사실 선지에서 키워드만 뽑아서 이것의 인과나 선우를 따지지 않고 급박하게 참거짓을 판단하시는 분들이 속기 딱 좋은 그런 선지입니다. 그래서 수치심이 죄책감보다 심리적 타격이 큰 거지. 심리적 타격을 쉽게 받는 자가 수치심을 더 잘 느낀다라고 말할 수 없죠. 자, 그다음 자, 나머지는 이제 해설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지문 구조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끝났고요. 추록 부분에서 이제 주요 선지 유형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